지금부터 적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보자. 자,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문제. 없어? 진도 좀 맞추려고 오늘까지 이거보다 좀 하고요. 자, 질문. 밑줄친 부분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발음 원리와 함께 설명해 주세요. 한여름. 뻔하지 않습니까? 한여름. 니은 첨가네, 그치? 한여름. 자, 그럼 오문과 관련된 거 자, 여러분들 뭐 있었어요? 교체, 단락, 첨가, 축약. 그치? 교체에는 뭐 있었니? 음절의 끝소리, 그 다음에 구개음악. 생각나는 얘기를 할게. 또 뭐 쓰더라? 음절의 끝소리, 구개음악, 그 다음에 랜소리 대기, 그 다음에 유음악, 비음악, 그리고 이 역행동악 이런 것들이 있었죠? 탈락, 자음분 단수나, 그 다음에 모음 탈락, 자음 탈락, 그리고 첨가, 첨가가 여기 니은 첨가, 그 다음에 축약, 그러니까 자음 축약하고 모음 축약. 보통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이제 모음 축약은 생략되어 있는데 자음 축약은 히읗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 구조가 된 소리 되는 것. 모음 축약은 한 음절, 오, 아가 와 이렇게 두 음절이 한 음절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얘는 다르면 어떻게 돼요? 대발령 이렇게 되죠. 대반령 아니고 대발령 이렇게 되죠. 유음화가 되는 거고 얘는요 사진에 얘는요 용망 비음화가 되네요. 얘는 그렇게 이렇게 축약이 된다. 그렇지?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은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반모음 이로 시작할 때 니은 소리를 첨가함으로 한여름의 의미는 다 반모음이라고 되어 있죠. 반모음이 뭐냐면 이 어가 나올 때 얘가 여로 됩니다. 이걸 반모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얘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해서 교체 반모음화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중모음화로 볼 수도 있죠. 축약, 이중모음화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뭐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볼까? 이걸 교체로 볼 것인가, 축약으로 볼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번은 맞는 거고, 자, 니은은 니은이 리을 앞에서 리을의 영향을 받아므로 대관령, 이거 틀렸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대관령, 융마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확인, 받침 히읗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 탈락함으로 조은 맞고요. 자, 리을은 기억이 비음 앞에서 발음이 바뀜으로 욕망 그렇고요. 히읗과 기역이 어울려 거센 소리가 되므로 그렇게. 네, 좋습니다. 자, 아닌 것은 2번이 되겠죠. 이 정도는 뭐 여러분들 이제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기의 한글 맞춤법 규정을 A, E에 바르게 연결한 것은 맞춤법. 제 14항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이거 뭐 하는 얘기야? 어법에 맞게 적으라는 얘기죠. 그쵸? 33항 체언과 조사가 어울려 줄어지는 경우에는 준대로 적는다. 그대로 갑시다. 너는 무얼 좋아하니? 자, 이거 원래 모양이 뭐예요? 을 이게 되겠죠? 자, 무엇이 체언이가 을이 조사잖아? 근데 얘는 어떻게 된 거야? 합체했네. 그래서 얘는 33항으로 연결을 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이것은 이거죠?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네가 여기가 체언이고 여기가 조사인데 합체했네. 얘도 33항으로 봐야 되겠고, 너희 사진은 어디에 있니? 너희 이건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여기에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는 뭡니까? 그치? 이제 합체했으니까 33항이 되겠네요. 자, 그럼 볼까요? C는 뒤에 해당 사항이 없다. 그쵸? 왜냐면 너희 뒤에 조사가 붙어있지가 않아요. 둘 다 조사. 14항, 33항은 조사와 관계있는 건데, 그럼 얘는 뭐 해당 사항이 없다. 그치? 자, 그럼 볼까요? 맞게 연결된 게 무엇입니까? 우선 5번이 보인다. 그쵸? 그것이 33항 연결되어 있고, D는 이제 14항으로 가야 되겠죠? C는 이거 해당사항 없다고 얘기했고, 둘 다 니은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맞는 것은 5번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주어질 때는 이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연결되는가를 보면 되겠지요. 태민이 어디 놀러 왔어? 어디 안 갔어? 부모님 안 가셔? 그냥 나만 다음 주 광복절이라도 내가 한 이틀은 좀 시간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네, 사실
사실 목요일 수업 좀 뺐어요. 반복적이잖아.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어디 좀 갈까? 막 검색하는데 겁나 비싸. 평소에 5만원짜리가 15만원, 20만원 방이. 혼자 가기 뭐해서 이제 개새끼 좀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좀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지? 어디는 가고는 싶은데 좀 첨벙첨벙 하고 싶은데 결국 베란다에다 물 받아놓고 볼 것 같아. 종훈 어디 갔다 왔니?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좀 불쌍하고 못 간 친구들 보면 같이 갈까 생각하다가도 너무 비싸. 왜 이렇게 비싸냐? 그래서 뉴스도 올라왔죠. 강릉에 막 강원도 쪽에 보면은 뭐 4인이 하루 1박하고 하는데 41만 원? 미친 아주 그냥. 그래서 뭐 강릉시에서 14일부터 점검 들어간다고 하는데 미친 거 아닙니까? 14일이면 이제 휴가 끝나는데 무슨 지금 점검하면 어떻게 7월 중순부터 점검 들어가지고 해야지. 이런 게 이제 뒷북이죠, 뒷북. 공무원들 어제 내가 오랜만에 동사무소 갔는데 한가합니다. 역시 공무원들 욕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이 뽑았어. 할 일이 없어요, 공무원들이. 10여 년 전에 이런 뉴스가 하나 있었거든. 구급공무원이 사법고시를 패스했습니다. 그래서 막 뉴스에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변호사 하겠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민원인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해서 막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뉴스를 봤는데 저는 거꾸로 생각했어요.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그 시간에 공부해요? 이랬더니 또 어떻게 공부했어요? 일하는 틈틈이 공부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사법고시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공부해서 붙는 시험이 아니죠. 그치? 지금 뭐 사법고시 없어졌지만.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얼마나 할 일 없으면은 자기가 업무 시간에 그 법전을 펼쳐놓고 공부하면서 민원인 상대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무원들 한 100만 명이 넘어가죠. 100만 명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인구가 5천만 명이야. 5천만에 100만이에요. 그 50명 중에 한 명이 공무원이네? 공무원. 그치? 근데 이 중에서 5천만 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대략 한 3천만 명이거든? 300명 중에 한 명이 공무원이라는 얘기고 29명이 일해서 공무원들한테 이제 먹여 살리는 거죠. 이해됩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중에도 공무원이 되는 사람이 있을까? 최근에 공무원 하고 싶니? 하고는 쉽죠? 얼마나 좋아요. 국가가 다 보장해주는데, 그쵸? 근데 너무 많은 것 같아. 더군다나 나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거의 안 가거든. 다 웹상으로 다 하니까. 그래서 뭐 중본이나 초본 이런 거는 다 돼요. 뭐 가족관계 증명서 다 온라인상으로 돼. 인감증명만 안 돼가지고 그거 하나 뛰어가는데 너무 한가해. 그래서 한편으로는 부럽고 한편으로 욕나고 그랬습니다. 역시 공무원. 친구도 한 명 있었어요. LG전자 다니다가 때려친 놈. 야 도야 너 그거 왜 1년밖에 안 다니고 왜 때려쳐? 비전이 안 보여. 40대부터 40대 될 때부터 몇개 들어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29에 30대 LG전자 들어갔는데 남들은 막 축하해주고 막 술 많이 먹고 자 너 대기업 들어갔구나 뭐 했는데 1년 만에 퇴사하니까 주변에서 너 왜 미쳤냐 어쩌냐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40살쯤 되면 실적이 없으면 압력을 준대다가 아니면 해외나 아니면 저기 지방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본사에서. 얘가 생각 어차피 얘가 이거 10년 다니려고 그 지랄 해가지고 공부를 했나 후회가서 이거죠. 그래서 때려치고 지금 경찰하고 있어요. 역시 공무원. 이것도 뭐 경찰 분도 욕하는 거 아니지만 요즘에 뭐 하냐 하니까 지금 요즘에 그 승진 시험 공부하고 있다. 승진 시험 공부는 파출소에서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본서에 있으면은 자기 그 시간을 확령하기 어렵거든. 근데 파출소다. 보통 경찰들이 승진 시험 때가 오면은 파출소 근무 나가. 거기 손해 근무라고 해서 뭐 도보 근무도 하고 바이크도 타고 C3 순찰차도 타고 하거든. 그리고 이제 손해 근무도 해요. 파출소 안에서 이제 무전받고 신고받고 이거 하는 거야.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안 바쁠 때는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승진 대상자들은 소장이 좀 배려를 해줘. 손해 근무를 많이 하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자기도 그렇게 해서 이제 소장이 됐으니까. 어쨌든 공무원들.
그쵸? 이거는 이것이 정도전이 망한 나라였던가. 정도전은 관료사회를 받게 되는 거지. 네. 자, 13번 문제입니다. 보기 과제를 해결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음 예문은 띄어쓰기가 올바른 문장입니다. 이를 통해 띄어쓰기 규정을 알아볼까요? 아, 여러분들 뭐 시험범위 있었죠? 이거는 지금 기말, 1학기 기말 때 있었을 겁니다. 자, 띄어쓰기 할 때 단어와 단어 사이는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조사는 앞말에 붙인다. 그쵸? 자, 그런데 이럴 때 모양은 똑같은데 이게 명사인지 조사인지 애매할 때가 있죠. 그럴 때 구분하는 방법은 뭐다? 앞에 오는 애가 뭐냐? 그쵸? 자, 너네 1밖에 모르니 이때 밖에는 조사가 되죠? 그 이유는 앞에 있는 애가 체험이니까. 연필 두 자루가 있습니다. 이거 단위명사니까 띄어넣는 게 맞고요. 나는 그저 웃고만 있었다. 자, 요거 용어 어떠니? 본용어인가 보조용어니까 띄어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붙였어도 돼. 자, 그런데 이때는 반드시 띄어 써야 돼요. 왜 그러느냐? 본용어가 보조용어 사이에 다른 말이 들어갔죠? 그렇죠? 이게 보조사가 들어갔죠. 그치? 조사를 연결할 때는 반드시 띄어 써야 됩니다. 너무 아는 척을 하지 말아야 돼. 알다 척 보조명사 앞에 뭐가 있어요? 관용어가 있는데 당연히 띄어서야 되겠죠. 청군대, 백군. 자, 이거는 연결해주는 말들은 역시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다 맞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판단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주어졌어. 올바른 문장입니다.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나머지들은 어떻게 설명이 맞는지 틀리는지만 연결해주면 되겠다. 그렇죠? 졸려? 1과 밖에를 붙여 쓴 것을 보니 조사는 붙여 쓰는 건 띵동. 두와 자료를 띄어 쓴 것을 보니 단일 나타낸 명사 띄어 쓰는 건 띵동. 웃고만 있었다를 띄어 쓴 것을 보니 본 영어끼리는 띄어 쓰는 건 what? 아는과 척을 띄어 쓴 것을 보니 의조명사 띄어 쓰는 건 띵동. 천군대 백군을 각각 띄어 쓴 것을 보니 두 말을 이어줄 때 쓰이는 만 띄어 쓰는 띵동. 맞죠? 자, 3번이 틀릴 리는 뭡니까? 자, 웃다, 있었다, 웃고, 있었다, 본용어, 보조용어이에요. 다만 본용어가 보조용어 사이에 조사가 들어갈 때 다른 말이 들어갈 수 있으면 반드시 띄어야 된다. 이게 되겠죠? 그래서 본용어끼리 띄어 쓴 것이 아니라 본용어가 보조용어인데 그 사이에 다른 말이 왔을 때 띄어 써야 된다. 설명 3번이 됐는데요. 이런 문제 풀 때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보류, 그치? 잘 모르겠다 싶으면 보류하고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이니까 이렇게 맞춰가면 되겠죠. 어차피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이건 제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내신은 반반이야. 제끼는 건 반, 그 다음에 선생님이 던져준 건 반. 그거를 물어야 되죠. 그래서 독해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독한 놈, 독한 년이 돼야 돼요. 민일리아야? 독해야 돼요. 독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읽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번에 중등 독해 특강 있는데 와, 애들이 되게 즐거워해. 읽기 수업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 희한한 분들이네. 야, 뭐가 이게 재밌니까? 이게 새로운 걸 알 수 있어서 좋다고. 그래서 보니까 평소에 책들을 좀 밍밍치 읽고 들었어. 그래서 와, 이런 게 있었냐고. 농담 다 먹게 하면서 수업을 했는데 벌써 2시간이 지나갔어요? 와, 나 앉은 지 한 20분 지난 것 같은데 진짜 생각나. 거짓말 아니야. 믿어줘. 자, 14번입니다. 다음은 단어 학습을 위해 활용한 사전의 일부다. 탐구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사전 나올 때는 이렇게 형태만 먼저 보시고 동사 원투 이거 다이어구나. 그쵸? 다이어가 되겠고요. 첫 번째 뜻을 쓸 때는 이거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구나. 두 번째로 쓸 때는 이거 세 자리네. 그쵸? 에서 부사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구나. 자, 주어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여기 주어 표시는 생략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보면 돼요. 이거를 굳이 뭐 읽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우리는 문제만 풀면 되는 것이니까. 1번 끌다의 첫 음절은 장음으로 발음되는 건 볼까요? 여기 표시되어 있지? 그쵸? 요게 장음 표시입니다. 장음 길게 발음해라. 그래서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해? 끌다 이렇게 발음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끌다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다이어에 원투 되어 있습니다. 끌다 1에 니은의 유의어로는 비슷한 뜻 유의어로는 지연하다가 가능했고 요럴 때 들어가서 봐주는 거야. 1에 니은 시간이나
중요한 일을 늦추거나 미루다, 시간을 끌지 말고 하는, 시간을 끌다, 시간이 지연되다. 되죠? 그 다음에 끌다 투의 용례로 주방에서 수도를 끌어 물을 받았다를 추가했을 때 요럴 때 내용을 봅니다. 어느 곳에서 원하는 곳에 이르도록 전선 따위를 늘리다. 근데 여기는 뭘 늘려요? 수도래, 수도. 전선이 수도인가? 안 맞죠? 좀 보려. 끌다 1은 끌다 2와 달리 문장 구조상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군. 아니요, 이게 틀렸다 확실하게, 그치? 자, 우리가 가면서 4번을 그냥 보류했습니다. 여기는 전기라고 했는데 여기는 수도라고 했기 때문에, 그치? 이거를 여러분들이 바로 판단하지 말고 그냥 보려고 넘어가요. 정확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5번을 보니까 끌다 1은 끌다 2와 달리 문장 구조상 부사어를 필요로 한다. 1에 보니까 부사에 대한 설명이 안 나타나 있죠. 그쵸?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얘는 서로 바꿔줘야 되겠지? 끌다 2가 부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끌다 2가 부사어를 필요로 하고요. 끌다 1은 목적어만 필요로 한다. 답은 5번. 이렇게 풀면 되고 4번을 여러분들이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야. 이거 갖다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15번. 어디 갔냐 15번. 아, 펜션 가야 되는데요. 5만원짜리가 15만원이 되는 참 신기한 세상. 그렇죠? 대한민국. 좀 좋다. 자, 보기에 기억이 예로 적절한 것은 뭐뭐처럼 둘 이상의 의미를 해석되는 경우를 중의적 표현이라 하고 중의, 중법, 의미, 중의 이런 문장들을 중의문이라고 한다. 문장이 중의성을 띠게 되면 정확한 의미 전달에 방해가 되므로 중의성을 해소하는 것이 좋다. 그는 그녀와 작년에 결혼을 했다. 그는 그녀와 작년에 뭐 없어 내용이. 형은 나보다 어머니를 더 좋아한다. 삥똥. 이해가 되겠다. 그쵸? 왜 그런가 볼까요? 형은 나보다 어머니를 좋아하는 게 나도 좋아하고 어머니를 좋아하는데 어머니를 더 좋아하는 것인지 또는 형이 어머니 좋아하고 나도 어머니를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정도가 나보다 형이 더 큰지. 그쵸? 이렇게 되겠네요. 3, 4, 5번 확인하겠습니다. 나를 보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다. 이것도 없어요 그냥. 그녀는 사과 1개와 배 2개, 사과 1개와 배 2개. 그는 고향의 아름다운 바다 생각한다. 뭐 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2번은 중의적, 그쵸? 2번은 중의성. 문제가 쉬웠네요. 요 시절에는. 자, 질문. 없으십니까? 자, 비문학. 문학 먼저 할래? 비문학 먼저 할래? 재현아? 감기 있니? 네. 비문학 먼저 알겠습니다. 최현재 있는 거 좋아하는구나. 자, 윗글의 내용 전개에 대한 설명. 자, 문제 먼저 볼게요. 내용 전개. 그 다음에 기억 니을인데 지금 보니까 섞여 있죠? 이거는 제끼는 문제 아닙니다. 이거는 다 보고 판단하는 거야. 그 다음에 18번 포인트. 19번 하이데거. 데거가 인사를 하네요. 하이데거. 데거한테 인사하기. 유명한 사람이 돈 아이디어. 돈 스파이크도 있고 돈 아이디도 있고. 그쵸? 네, 아이디가 돌았네요. 를 비교한대요. 유추 추론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거 그렇구나. 보도록 해봅시다. 6, 7, 8, 9 네 문제군요. 자, 기술이라는 용어는 고대 그리스에서 사용된 테크네에서 유래하였다. 용어 유래 설명.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아 사물의 본질을 밝혀내는 정신적인 활동을 에피스테메. 오랜만에 본다. 에피스테메. 이게 뭐냐면 지식의 장이라는 얘기예요. 지식의 장.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국어 공부를 한다, 국어 단어를 공부한다 이렇게 단어 하나만 보는 게 아니죠? 그 단어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상황에서 해야 되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아우르거든. 그거를 에피스테메라고 해요. 이런 거를 지식의 장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이게 번역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말을 번역할 때 그냥 지식의 장, 지식의 공간 이따구로 번역했어요. 자, 삶의 가치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생산해내는 실용적인 활동을 테크네로 구분하였다. 그래서 정신을 에피스테메,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실용 활동을 테크네 이렇게 구분했네요. 누가? 플라톤. 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에 동의하였지만 플라톤과 달리 정치, 법률 등은 어떤 이론을 지니고 있지 않은 실제적인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테크네에 속한다고 보았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동의를 했는데 다만 뭐만 정착과 법률을 어디에 집어넣었어요? 테크네에 집어넣는 이렇게 기술 쪽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이러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삶의 정신적 가치보다는 물질적인 가치를 더 중시한다는 이유로 기술을 부정적으로 간주하였다. 첫 번째 단락 내용은 딱 두 개 있다. 그쵸? 뭡니까? 두 개 있어요. 플라톤 정신적 활동과 기술적 활동, 실제 활동 이렇게 나눠놨고 역시 마찬가지 아리스토텔레스도 나눠놨는데 정치와 법률은 테크네 이쪽에 넣고요. 그리고 이 옛날 사람은 어떻다?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이 최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아 정신 하니까 내가 3학년 때 같은 반 친구 이름이 정신이었는데 김정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놀렸어요. 막 자습하는데 갑자기 탁 놀고 정신 있어 없어?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정신이 없는데 정신 어디 갔어? 화장실. 응? 알았다. 이지를 한다. 미안합니다. 반응이 썰렁한 건지. 자, 그러나 기술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근대 초기의 마키아벨리, 베이컨, 데카르트 등에 의해 강한 비판을 받았다. 자, 여기 역적 관계가 되겠다. 그치? 위에서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다? 기술을 좀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술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컨대 16세기 영국 철학자인 베이컨은 왠지 삼겹살을 좋아할 것 같은 인쇄술이나 화약, 발명 등의 기술이 정치적인 정복이나 철학적인 논쟁보다 훨씬 이롭다고 주장하였다. 기술주의자네 이 사람. 그쵸?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은 훨씬 이롭다. 기술이. 또한 독일의 철학자 피테는 아마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 공부를 하게 돼요. 이 사람은 이제 교육 철학으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피테는 기술이 인간을 자연의 강함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의 기술을 통한 자연의 정복을 선으로 규정하였다. 자, 두 번째 단락은 뭐예요? 위쪽의 첫 번째 단락에 대한 어떤 그 반박, 그쵸? 역적 관계를 형성을 했네요. 기술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이네.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술이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을 바라보는 새로운 철학적 관점이 등장. 20세기 이르는 독일어 철학자 안녕데거, 하이데거를 필두로 기술의 진정한 본질은 무엇인지, 기술은 인간에게 어떤 존재적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지 등에 대한 진지한 철학적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누구한테? 이 사람으로부터. 기술의 진정한 본질이 뭐냐? 철학적 고민 시작. 하이데거는 기술을 도구로 파악하였지만 그 기술은 인간이 세계의 사물들과 교섭하는 창구로서 사물들의 존재 의미를 구성하는 능력을 지닌 비중립적 존재임을 강조한다. 한마디로 뭐야? 그러니까 기술은 인간과 주변에 있는 사물에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지 뭐 가치를 부여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하이데거에 따르면 거대한 우주를 관측할 때 우리는 전파 망원경 같은 도구를 통해 세계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데 이때 도구가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우리가 갖는 세계에 대한 존재론적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이쪽은 예시가 되는 거죠. 자, 이 단락은 하이데거의 내용입니다. 하이데거는 기술을 도구로 봤어요. 그리고 기술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 이런 얘기죠. 도구로 봤고 이 도구를 통해서 인간이 뭘 할 수 있다? 세계와 교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예로 전파망원경. 전파망원경은 어떤 원리입니까? 전파망원경 어떻게 보는 거니? 이렇게 보면 되나? 텔레파시로? 아니면 전파? 전파망원경 어떤 원리예요? 쏘는 거지 뭐 전파, 그쵸? 전파 쏴서 레이더랑 비슷해. 레이더로 이렇게 해가지고 쏘지? 쏴서 튕겨져 나오는 거, 그쵸? 그걸 이제 적이냐 아군이냐 이렇게 구분하죠? 마찬가지로 전파 쏴가지고 쟤는 알아 몰라? 실제 나사가 이거든요. 아마 잘은 모르지만 전파를 통해서 이제 파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색을 통해서 얘가 몇 년 된 별인가 이런 것도 파악하고 스펙트럼을 통해서 아마 대기질 성분이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죠. 참 똑똑해. 그런 거 보면은 가지도 않고 몇십 광년 떨어져 있는 별 생태계를 예측을 하고
그냥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우주에는 우주인이 없고 혹시 지구가 가장 문명이 발달한 별이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게 외계인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면 될까요? 하이 될거? 미안해, 오늘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봐. 자, 어쨌든 간에 자, 가령 예시네요. 예시. 맨눈으로 황금빛 보름달을 관찰하는 경우, 천체 망원경으로 달의 운동을 관측하는 경우, 그리고 특수 기능의 전파 망원경으로 달을 구성하는 물질들의 성분을 관측하는 경우, 이때 각각의 도구를 통해 드러나는 달의 존재 의미는 달라진다. 그렇죠? 맨눈으로 바라봤을 때, 망원경으로 봤을 때, 전파 망원경으로 봤을 때. 요즘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 났죠? 그렇지? 경제 전쟁, 무역 전쟁. 그래서 중국이 히토류 안 팔겠다 라고 들고 나왔어요. 히토류는 이게 컴퓨터나 여러분들 스마트폰들 기판을 만드는 재질이거든. 몰랐는데 이게 중국에서 80% 생산한대, 전 세계에서.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누가 이런 주장을 했어요. 아, 중국도 안 사도 된다. 달에 많으니까. 달에서 캐온다는 얘기죠. 나 이거 달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캐버리면? 순간 그 생각이 드네. 달이 없어지면은 지구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돌고 있잖아. 이게 서로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없으면 이 튕겨져 나가나? 뒤졌다. 그쵸? 먼 미래일 거예요. 한 수백 년, 수천 년 후가 되겠지만 우리는 그때까지 안 살 것 같은지. 자, 첫 번째 달은 시적인 존재로서 의미를 눈으로 봤을 경우, 두 번째 달은 지구 주위를 도는 위성으로서의 존재 의미를 갖게 된다. 이거 달의 운동 관측하는 경우. 하지만 세 번째 달은 특정한 광물질의 보고는 보물 창고. 보고로서의 존재 의미를 갖게 된다. 그래서 지금 히토류, 그냥 달에서 캐내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고, 이렇게 기술은 세계의 존재론적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이데거는 주장한다. 맨 마지막 문장의 핵심이 되겠네요. 그쵸? 기술은 세계의 존재론적 의미를 새롭게 구성. 이처럼 하이데거는 기술은 더 이상 인간과 세계에 중립적으로 작용하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며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왜곡시키거나 변형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기술이 더 이상 인간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세계를 특정한 방식으로 보도록 압박하는 존재일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결되는 거죠. 가치중립, 아까 내가 가치중립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비중립적 존재, 그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쵸? 왜냐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도구를 통해서 인간이 가치를 부여하니까 기술은 비중립적 도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러다가 달 없어지겠다. 먼 옛날에. 자, 16번 문제. 윗글의 내용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술에 대한 상반된 철학적 이론들을 절충했습니까? 여기까지는 맞아. 앞에 것까지는 맞는데 절충은 안 했죠. 기술에 대한 철학적 쟁점들을 문답 방식, 자, 물음표 있었나요? 물음표 없습니다. 있었나? 없죠? 그 다음에 기술에 대한 유사한 개념들을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 아니고 기술에 대한 관점들을 통시적으로 소개한 뒤, 그렇죠? 통시라는 것은 뭐니? 역사적 훑어보는 거. 옛날부터 쭉 언제 뭐 했고 언제 뭐 했고 언제 뭐 했고 이것을 통시. 그중 한 입장을 고찰. 그러네요. 누구? 하이데거. 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도 확인. 기술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설명한 후. 여기까지 맞죠? 뒤가 틀렸네. 근거를 들어 각각을 비판한다. 비판한 내용 없다. 자, 16의 답 4번으로 체크. 17번. 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먼저 보자. 기업과 니은은 법률을 테크네로 구분한 점이 공통점 아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법률을 정신, 플라톤이 법률은 정신, 아리스토텔레스가 법률을 테크네. 이렇게 됐지. 두 번째, 기업과 디귿은 기술을 통한 자연 정복을 선으로 규정한 점에서 공통점이다. 자, 플라톤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쵸? 그런 내용은 없고, 이거는 디귿 베이컨만 해당이 됩니다. 3번, 기업과 리은은 기술을 부정적으로 파악한 점에서 공통점이다. 자, 기업 기술을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도 봐줘야 되겠네. 리을, 하이데거 기술을 부정적으로 봤나? 비중립적 존재, 비중립적 도구 이렇게 봤는데 글쎄
다음에 4번 니은과 디귿은 정신을 기술보다 우위에 둔 점에서 공통적이다. 자, 정신 우위에 뒀어요. 디귿은 기술을 우위에 뒀죠. 그 다음에 5번 디귿과 리을은 기술을 인간 존재를 탐구하는 도구로 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자, 디귿이 인간 존재를 탐구하는 도구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럼 답은 뭐가 되는 거야? 아까 보려놨던 게 몇 번이었죠? 몇 번? 3번으로 가야 되겠네, 그치? 그럼 3번 더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이데거 맨 끝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술이 더 이상 인간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세계를 특정한 방식으로 보도록 압박하는 존재일 수 있다. 이거 약간의 좀 거리감 두는 거죠, 그치?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서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부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문제가 짜여져 있습니다. 자, A 내용과 가장 가까운 것은 새로운 철학적 관점. 자, 이거는 하이데거 관점에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 기술이 뭐냐? 기술이 인간에게 어떤 존재적 의미와 가치를 지느냐? 자, 1번 인간의 손을 동일한 원리로 동작하는 기계로 대체할 수 있다. 인간만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 이외의 동물은 기계일 뿐이다. 인간의 신체는 스프링을 감는 기계이며 이것은 끊임없이 움직인다. 인간은 도구를 만드는 동시에 자기 자신도 만들 수 있는 존재다. 인간에게 종속되었던 기술이 이제는 인간을 지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네? 그쵸?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치? 즉, 기술이 더 이상 인간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세계를 특정한 방식으로 보도록 압박하는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번으로 연결이 가능. 이게 하이데거 입장이기 때문에. 자, 윗글은 하이데거와 보기의 돈 아이디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돈 아이디는 기술이 나의 확장된 신체 일부로 체현되어 몸체자 현 나타난다. 몸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뭐 기억력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스마트폰 이런 전자장치들이 많이 발전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기억력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아버지 전화번호 못 외워요. 우리 마누라님 전화번호 잘 못 외워. 뒷번호를 알아. 나 앞에 거는 긴가민가해. 가물가물해요. 나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전화번호 한 3, 40개는 외웠는데 진짜로 못 외워. 천연이 몇 개 외우니? 5개? 5개는 외워? 리아는? 가족만 외워요? 나는 아버지 전화번호도 모르겠어. 그래도 외우는 번호 있어요. 112, 119. 두 개는 외우고 있는데. 태민이는 외우는 전화번호 있어? 3개? 엄마, 아빠? 그리고 하나는? 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돈 아이디는. 그래서 체험되어 유사자가 된다고 보았다. 이때 기술은 비중립적인 존재로 나와 공생적인 관계를 맺어 세계와 마주하게 된다. 이게 조금 다르다, 그치? 하이데거는 인간을 압박할 수 있다라고 봤죠, 기술을. 그런데 여기는 기술을 공생관계로 보고 있네요. 예컨대 망원경으로 달을 관측할 때 달 표면에 관한 특정한 시각 경험은 확장되겠지만 동시에 맨눈으로 달을 바라봤을 때의 경험은 축소된다. 기술로 인해 나와 세계의 관계는 일부 바뀌고 나의 존재론적 의미도 달라진다는 것이 여기는 좀 공통점이네. 그렇죠? 기술을 통해서 어떤 그 존재론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는 뭐 하이데거나 돈 아이디는 비슷한데 그런데 이제 그 관계 매체, 그 관계, 기술과 인간의 관계에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자, 1번 A, B 모두 기술을 비중립적 존재로 보고 있건 맞고 A, B 모두 기술이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변형시킬 수 있다. 그렇고 A와 달리 B는 기술을 확장된 나와 있죠. 맞고 B와 달리 A는 기술이 인간에게 특정한 관점을 관계한다고 보고 있고 그렇죠? 여기 나와 있고 특정한 방식으로 보도를 압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A는 기술을 인간을 압박하는 존재로 본 반면 B는 기술과 인간을 공생적 관계로 봤고 맞네? 뭐야? 다시 거꾸로 볼까요? A는 기술을 인간을 압박하는 존재 그리고 B는 기술과 인간의 공생적 관계 그렇죠? 이게 확실하게 아니고 B와 달리 A는 기술이 인간에게 특정한 관점을 이게 틀렸군요. 그치? 둘 다 관점이 있어. 둘
둘 다 관점을 갖게 합니다. 예. 이게 틀렸다. B와 달리가 아니라 B와 A 모두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이게 공통점이었기 때문에 그 답은 4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7분. 언니? 뭐 쉬고 싶어? 쉬려고 했는데. 하나 더 보고 3번 요거 하나 보고 쉴게요. 문제 봅시다. 그래서 언급한 내용이 아닌 것은 내용 문제, 그 다음에 A에 제시된 전략적 공약, 요거는 A 보고 바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21번 박스, 그 다음에 23번 바꿔쓰기 읽어가면서 바꿔봅시다. 소도시 위치한 마트는, 여러분들 마트 좋아합니까? 좋아하는 마트. 종훈아 어디 좋아해? 마트는 다 좋아? 나는 그 이마트를 좋아하고. 여기 동춘동 이마트 처음 생겼을 때 갔는데 다른 이마트들보다 나의 어떤 그 움직이는 동선하고 맞았어요. 요즘 안 좋아. 너무 난잡해졌어. 옆에 스퀘어로 생긴 다음에 너무 난잡해져가지고 예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그냥 시장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마트 가면 좋죠. 시원해서. 자, 이제는 날씨 더우면 은행 가는데 요즘 이제 마트 가서 점심 먹고 슬슬 댕기면서 그치? 한 두어 시간을 돌아다니다가 저녁 먹고 또는 뭐 차 한잔 마시고 그리고 집에 오면 되죠. 자, 소도시에 위치한 마트는 이때 소도시는 소가 사는 도시가 아니라는 얘기야. 작은 도시라는 얘기죠. 중도시는 중이 살까? 대도시는 뭐지? 혜민아 뭐 없니? 대도시? 대도시. 중도시는 중이 살고 소도시는 소가 살고 대도시는 이게 안 되네. 이게 딱 라인이 맞아야 되는데, 그죠? 대출? 거절. 자, 소도시에 위치한 마트는 대도시 마트와 규모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 이게 문단법이죠. 이는 전략적 공약이라는 경제학적 개념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 뭐 여행 가다 보면은 농촌이나 어촌에 보면은 뭐 마을 주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큰 마트 하나 딱 있단 말이야. 그치? 과연 그게 장사가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21번 문제와 연결된 부분이에요. 자, 왜 그렇게 하냐? 전략적 공약은 자신의 선택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여 상대를 압박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전략적 공약에 대한 개념이 뒤에 나와 있군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상대의 의사결정에 따라 자신의 이익이 변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자신의 선택 범위를 제한할 때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상대의 의사결정에 따라 자기 이익이 변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자신의 선택 범위를 제한할 때 더 큰 이익을 얻는다? 왜? 자, 만약 소도시 적당한 규모의 마트를 연다면 상황이 어려울 때 매장을 철수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나 이는 경쟁사로 하여금 새로운 마트가 진출해도 공존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자, 정리해볼까요? 만약에 마트가 조금 작게 만들어서 좀 장사가 좀 안 되는데 그럼 뭐 옆 동네로 옮겨가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다른 마트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이로 인해 소도시에 먼저 진출한 마트는 해당 지역의 시장성에 비해 과잉 투자로 비칠 만큼 규모가 커지는 것이다. 한마디로 뭐야? 여기 우리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들어오지 마. 그래서 크게 진다는 얘기네요. 적자가 나도. 물론 소도시에 처음 진출한 대규모 마트의 단기적 이익은 떨어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쟁사의 진입을 차단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뭐 하는 겁니까? 크게 짚고 들어가는 거네. 그치?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가장 적절한 것. 해당 기업의 선택범을 넓힌다 아니죠? 제한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해당 기업의 시장 분석 방에 단기적인 높인다 아니죠? 해당 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을 줄여준다 아니죠? 경쟁 기업의 시장 진출을 어렵게 한다. 이게 되겠네. 그치? 다른 팀 못 들어오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소도시 작은 도시에 가면은 생각보다 큰 마트가 있는 건 저거는 전략적 공약을 이용했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러분 이제 엄마 아빠랑 차 타고 가면서 시골에도 여기는 마트가 큰 마트가 있네. 어머니 저것이 바로 경제에서 얘기하는 전략적 공약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좋아하실까?
그렇죠. 오, 우리 딸내미, 우리 아들은 똑똑한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나 아니면 더 이거 뭐니? 이럴 수도 있고. 어쨌든 자, 그래서 22대 답은 5번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도 봐야지. 진입 차단. 자, 이렇게 진입 차단하여 서술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진입 차단 이렇게 단순화시키면 될 것 같아요. 진입을 막는다. 되죠? 진입을 차단한다. 진입을 막는 되네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전략적 공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 역시 문답법 나갑니다. 자신의 선택이 무엇인지 상대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인식하도록 하는 가시성과 인식 가능성, 그리고 동시에 그 선택이 실행될 것이라는 충분한 믿음을 주는 신뢰성이 필요하다. 요거랑 요게 필요하대요. 이 중 신뢰성을 획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 전략적 공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가시성과 인식 가능성, 그리고 신뢰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상관없어. 그냥 전략 공약 두 개 필요하구나. 요렇게만 짚고 넘어가도 문제 푸는데 어려운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뢰성 획득하다. 신뢰성을 획득하다. 그러면 신뢰성은 없다. 한번 바꿔줄 수가 있겠다. 첫째. 자, 신뢰성 획득하는 방법. 첫째, 후퇴활기를 스스로 봉쇄하는 배수진 전략이 있다. 일례로 예시, 유명 미술가가 몇 장의 판화 작품만을 제작하는 공개적 장소에서 그 판화의 원판을 부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그 원판으로 동일한 작품을 더 이상 찍어내지 않을 것임을 사람들이 믿도록 하는 것이다. 배수진. 뭐 이거랑 뭐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몇 년 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경매하다가 경매사의 실수인가 해가지고 약간 찢어졌어. 근데 그게 오히려 또 상품성이 더 올라갔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그 유명한 뭐 경매였는데 여러 작품들도 있잖아. 묻힐 뻔했는데 이게 이슈화가 되는 거죠. 경매 출품 중에 뭐 잠깐 찢어졌다더라. 사람들 관심 이목이 쏠리는 거야. 그래서 원래 책정된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팔렸다는데요. 그래서 참 이상해 사람들, 그지? 이상합니다. 자, 배수진 전략 첫째. 둘째, 계약 내용을 통해 기업이 기존에 내린 결정을 변경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 배수진 전략, 그 다음에 계약 변경 못하게. 어떤 기업이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추가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자, 혜택 부여, 혜택 받는, 틀렸죠? 부여는 준다는 얘기입니다. 혜택을 부여한다,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받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23에 3이 틀렸다! 왜 갑자기 그죠? 여기는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추가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동일한 계약을 맺은 기존 고객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는 것이 그에 해당한다. 예시 나와 있고, 이렇게 되면 해당 기업은 계약 준수의 법적 의무를 지게 되며 이로 인해 소비자와 경쟁사는 해당 기업이 계약 내용을 준수할 것임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아까 제꼈기 때문에 뭐 안 봐도 되겠죠. 셋째, 기업의 공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별도의 독립적 대상에게 위임해 번복 가능성을 낮추는 방법이 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공약 내용을 변경 못하게 하는 겁니다. 특정 수준의 물가 유지를 공약한 정부는 오랫동안 경기 침체를 겪게 될 경우 화폐의 유통량을 확대하여 경기 부양을 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면 물가가 인상된다. 한마디로 뭐야? 돈 풀면 어떻게 돼요? 돈 풀면 물건값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뭐 경제정책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좀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 있을 때 돈을 좀 많이 풀어요. 중앙은행에서 사람들이 돈이 생기니까 돈 생기면 뭐 놀러 가고 싶지. 돈 쓰고 싶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자금이 원활하게 또 경제가 원활하게 해주는데 물건 팔리면 또 판만 또 공장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생산성도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물가 인상. 이게 또 있죠. 이것을 막기 위해 화폐 유통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독립성이 보장된 중앙은행에 두는데 이것이 바로 권한 위임의 차례다.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베네수엘라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예요? 짐바브웨. 그런 나라들은 나라가 돈이 없으면 정부에 막 찍었어 그냥 돈을. 화폐를 그냥 찍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 인플레이션이 확 올라가죠. 그쵸? 물가가 확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짐바브웨에서 맥도날드 하나 먹으려면은 짐바브웨 달러로
몇억 달러를 내야 돼요. 몇억 달러를. 그래서 진짜 시장에서 콩나물을 사더라도 수천만 원 내야 돼요. 다 그 현금 개폐기가 있는 계속이 드르르르르르 하는 거 있죠. 다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 화폐 개혁했습니다. 화폐 개혁해서 낮췄는데 또 물가는 또 올라가고 있어요. 경제 정책이 별로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또 슬슬 시작돼요. 여러분들 뭐 인터넷에서 짐바브웨 달러 살 수 있습니까? 기념으로 팔아요. 한 만 원인가. 그러니까 짐바브웨 뭐 10억 달러 지폐가 있어. 10억 달러짜리 지폐가 그 기념품으로 팔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정부에서 지 마음대로 돈 못 찍게 하려고 그 권한을 누구한테 줬다? 중앙은행에 줬다. 자, 그러면 이쪽 단락 내용은 뭐였습니까? 신뢰성을 획득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배수진 전략, 두 번째는 계약, 그렇죠? 계약 내용에다가 딱 적어 놓는 거. 세 번째는 뭐였나요? 권한 위임,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윗글에서 언급한 내용이 아닌 것은 전략적 공약 개념, 공약 유래, 공약 목적, 성공 요건, 활용 사례. 아닌 거는 유래. 그치? 유래는 없죠. 언제 시작했는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활용 사례는 마트가 있었어요. 마트. 21번 했고 나머지 문제 22번만 있네요. 박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형 항공기 시장을 독점했던 A사는 초대형 항공기 A1의 개발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런데 B사가 그동안 주력해왔던 중소형 항공기 사업을 접고 5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초대형 항공기 B1의 개발을 공식 선언하였다. 그 후 개발 단계에서 이미 여러 항공사와 60여 건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결국 A사는 초대형 항공기의 개발 계획을 포기하고 대신 중소형 항공기 시장을 방향으로 바꾸었다. 그럼 얘네가 뭐 한 겁니까? 배수진 했네, 그치? 이미 계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세게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A사가 어떻게 돼? 그 시장을 못 가져간다. 얘네가 B사가 전략적 공약 이거를 했네요. 자, 1번 A사가 A1의 개발 계획을 포기한 것은 B사에 의한 결정 권한을 위임한 사례. B사의 의사결정 권한을 줬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그치? B사가 왜 A사의 이거 시장을 갈까 말까 이걸 왜 B사가 말도 안 되는 거네. 자, 두 번째, A사가 중소형 항공기 시장으로 방향을 바꾼 것은 B사의 결정이 시정될 것을 믿었으니까 맞고, B사가 초대형 항공기 사업에 주력하기 위해 기존 사업을 접은 것은 배수진 전략. 그렇고, B사가 B1의 개발 계획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자사의 선택에는 외부 인식 가능성이 높았다. 그렇고, B사가 아직 완성도 되지 않은 B1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은 자사가 내린 결정을 변경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한. 그렇죠? 그래서 B사는 전략적 공약을 이용한 거고요. 거기서 이제 한 발 늦은 거지, A사가. 자, 그래서 의사결정 권한을 왜 다른 회사한테 줍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질문. 괜찮아요? 잠깐 쉼. 잠은 충분히 자나? 잠은 충분히 자야 돼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정보 올라온 글 보니까 잠 안 자면 신체 활동 능력도 많이 떨어지고 머리가 안 좋아. 잠은 충분히 자야 돼. 근데 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어, 그지? 적정 수준. 여러분도 알 거야. 내가 어느 정도 자야지 몸이 좀 개운한지. 차이는 얼마나 자요? 계속 잘 수 있어? 두고두고? 12시간. 근데 나도 그랬던 것 같아. 중고등학교 한 번 자면은 계속 잘 수가 있을 정도. 이게 아마 신체가 점점 자라서 그런가? 성장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좀 신체 사이클에 맞는 생활 패턴 중요하고 물 많이 마시고 진짜. 공부할 때는 물이 좋습니다. 물 많이 마시고요. 물 많이 마시고 화장실 가잖아. 그것도 좋아요. 왔다 갔다. 그치? 가만 앉아있으면 엉덩이도 아프고 몸도 쑤시고 하니까 뭐 이빨이 처음 마시고 가가지고 물을 좀 버릴 겸 그러면 좀 움직이는 거지. 나는 물을 잘 안 마시는데. 자, 2차 윗글에 대한 설명 2호 A. 그 다음에
다음에 26번 기억에 대해 추론 포인트 문제. 27번 이건 바로 풀죠. 뭐 문맥이면 가장 유사한 거잖아. 117번 정도 나가야 되니까 무게가 나가다. 그치? 이게 되겠죠? 무게가 나가다. 값이 나가다. 앞으로 나가다. 직장을 나가다. 독감이 나가다. 신문에 나가다. 1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값이 나가다. 무게가 나가다. 예. 유사한 거. 그렇게 단순화해서 바로 풀면은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저런 문제는 그냥 주는 문제죠. 자,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 혹시 봤어요? 걸리버 여행기 봤니? 어릴 때 뭐 동화책으로도 많이 봤을 테고 또는 영화도 나왔었죠? 최근에 나왔던 게 최근이 아니고 한 벌써 7, 8년 됐나? 잭 블랙 나와가지고 걸리버 여행기. 걸리버 여행기는 소인국과 거인국 사람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걸리버와 같은 인간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소인국 사람들은 걸리버보다 12배 작게, 거인국 사람들은 걸리버보다 12배 크게 묘사되어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일은 소설 속에서는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왜 불가능할까? 자, 문답법 들어가고 있네요. 그쵸? 자, 요거 과학 지문이에요. 문학 지문 아닙니다. 과학 지문이냐? 좀 더 크게 봐야지. 자, 우선 면적과 부피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각 변의 길이가 1m인 구사비의 표면 면적은 1 곱하기 6, 즉 6제곱미터. 부피는 1 세제곱미터다. 변의 길이를 2배로 늘리면, 이제 변은 여러분들 화장실에 볼 수 있는 건 변은 아니고요. 변의 길이를 2배로 늘리면 표면적은 24제곱미터 맞습니까? 맞아? 변의 길이 2배로 늘리면 표면적은 24가 나와? 맞니? 예? 맞잖아. 한 면이 2니까 2m니까 2, 4, 그리고 6면이 6, 4, 24 맞죠? 그리고 부피는 8 세제곱미터로 커진다. 즉 길이가 L배 길어지면 표면적은 L제곱, 부피는 L 세제곱에 비례 커지게 되는데, 요런 표지, 요런 것도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즉 그러므로 따라서 요 말 뒤에는 축약된, 그러니까 압축된 설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 공식이 하나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이런 법칙을 면적 부피 법칙이라고 한다. 이 법칙은 밀도가 일정하고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크기만 바뀌는 경우라면 물체가 어떤 형태이든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니까 과학이 좀 부적합한 게 이런 거죠. 전제를 깐다는 거지. 어쨌든 간에 요 단락에서는 L배 길어지면 표면적은 L제곱, 부피는 L세제곱. 자, 소인국 사람과 거인국 사람에게도 이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 걸리버의 키와 몸무게를 174에 68이라고 가정하여, 나랑 비슷한데? 이 법칙을 적용해보면 소인의 키는 걸리버의 12분의 1인 14.5cm이고 거인의 키는 걸리버보다 12배 더 큰 약 21m다. 물체의 밀도가 일정하다면 무게는 부피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거는 위에서 얘기한 거죠? 윗단락에서 얘기한 겁니다. 소인은 걸리버의 12세제곱분의 1인 49g, 거인은 걸리버보다 12세제곱배 더 무거운 117톤 정도 나가게 된다. 이랬죠? 이렇게 계산한 이유는 바로 여기 공식이 있었습니다. 이걸 그냥 그대로 적용시킨 거야. 얘가 걸리버의 키하고 무게니까 요거 주고서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소인국 사람과 거인국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왜 그럴까? 그치? 왜 이렇게 되면은, 소인국은 어때요? 키가 요거고 무게가 49g, 거인국은 키가 21m에 무게가 117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정상적으로 생활이 불가능하냐? 인간과 같은 항원 동물은, 항원에는 뭡니까? 항상 온도, 항상 따뜻하다는 얘기죠. 항상 따뜻한 동물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몸에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발산해야만 한다. 그런데 세포의 대사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열 에너지는 몸의 부피에 비례하고, 여기도 뭐 하는 내용 나오고 있는데요. 열 에너지는 몸의 부피에 비례하고 적정체를 유지하기 위해 체외로 발산되는 열 에너지는 몸의 표면적에 비례. 면적 부피의 법칙을 적용하면
소인국 사람은 걸리버에 비해 부피는 12세제곱분의 1로 표면적은 12제곱분의 1로 줄어든다. 이는 에너지 생산량은 12세제곱분의 1이나 줄었는데 몸 밖으로 나가는 에너지의 양은 12제곱분의 1밖에 줄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무슨 말인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적용하니까 결과값이 는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걸 여러분들이 나는 이해되고 그러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아, 이게 무슨 말이야? 끙끙거릴 필요가 없이 그냥 정도 확인. 아, 여기에 에너지 계산하는 게 있었고, 아, 이걸 적용시켰구나. 그 정도만 봐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하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생산되는 에너지 양보다 발산되는 에너지 양이 더 많아진 소인국은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질 것이. 핵심은 이거죠. 핵심은. 그렇지? 이것 때문에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소인국 사람들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즉, 생산되는 에너지보다 발산되는 에너지가 더 많아요. 그래서 현실에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야. 자, 그럼 A 부분 묶여 있으니까 A 부분 문제 풀어보도록 하지요. 자, A를 바탕으로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과학 수행 과제. 베르그만의 법칙과 그 사례 조사하기. 베르그만의 법칙.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항원 동물은 같은 종일 경우 추운 곳에 살수록 일반적으로 몸의 크기가 크다. 사례. 추운 지역에 사는 흰꼬리 사슴은 따뜻한 지역에 사는 흰꼬리 사슴보다 크다. 과제를 수행하면 생긴 궁금증. 왜 추운 지역에 사는 동물은 몸의 크기가 더 클까? 문제 해결 과정. 항원 동물의 열 발산은 몸의 표면에서 이루어진다. 삐리리. 추운 지역에 사는 항원 동물은 크기가 클수록 유리하다. 자, 그럼 여기 네모에 들어갈 거. 이거 여러분들이 뭐 찾아도 되지만 보기가 있으니까 맞는지 틀리는지만 따라주면 돼요. 1번. 몸의 크기가 커질수록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자, 이 부분을 보려면 어딜 보면 됩니까? 아까 정리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세포 대사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열 에너지는 몸의 부피 비례하고 적정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체외로 발산되는 열 에너지는 몸의 표면적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쵸? 즉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체외로 발산 열 에너지는 몸의 표면에 유지한다. 요것 때문에. 그 체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몸 크기가 클수록 더 발산된 열이 많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 다음 두 번째. 몸의 크기가 커질수록 부피에 대한 표면적인 비율은 커진다. 몸의 크기가 커질수록 체외로 발산되는 열 에너지 양은 줄어든다. 몸의 크기가 커질수록 생산되는 열 에너지와 발산되는 열 에너지 양은 같아진다. 몸의 크기가 커질수록 생산되는 열 에너지에 대한 발산되는 열 에너지 비율은 작아진다. 답은 뭐가 됩니까? 답은 뭐가 돼요? 여기랑 여기를 서 봐야 되겠지, 그치? 자, 열 에너지는 몸의 부피 비례하고 적정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체외로 발산되는 열 에너지는 몸의 표면적에 비례한다. 자, 그건 추운 지역입니다. 추운 지역에 동물 같은 종인데 추운 지역에 사는 애들이 몸집이 더 커요. 더 따뜻해야 되니까, 그치? 몸 안에 열 에너지 더 많이 가져야 되니까 몸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생산되는 열 에너지는 몸 부피 비례하고 체외로 발산된 열 에너지는 몸의 표면적에 비례한다. 몸 부피하고 몸 표면적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몸의 크기가 커질수록 생산되는 열 에너지에 대한 발산되는 열 에너지 비율이 어때요? 작아져야 되나? 그치? 그래야지 따뜻하잖아. 이해 안 되심? 다시요.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체크했던 부분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산되는 열 에너지는 몸의 부피 비례, 그리고 적정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체외로 발산하는 열 에너지는 몸의 표면적인 비례. 그러니까 몸집이 커진다는 것은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고, 몸집이 커진다는 것은 표면적도 커진다는 얘기죠. 그럼 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면 되겠지. 왜 얘네들이 몸의 표현이 이루어진다? 왜 얘네들은 추운 지역에 사는 애들은 왜 클까? 그래서 항원동물 열 발산은 몸의 표현에서 이루어진다. 삐리리 추운 지역에 사는 항원동물은 크기가 클수록 유리하다. 그래서 5번
크기가 커질수록 생산되는 열 에너지에 대한 발산되는 열 에너지 비율은 작아진다. 그래야지 버틸 수 있겠죠. 맞죠? 그 다음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거인국 사람도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자, 위에서는 열 에너지 발산이었어요. 그치? 자, 소인국 사람들은 어떻다? 생산되는 에너지 양보다 발산되는 에너지 양이 더 많아요. 그래서 소인국 사람들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거인국 사람도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동물은 근육의 힘으로 무게를 지탱하는데 근육이 낼 수 있는 힘의 세기는 근육의 단면적에 비례한다. 자, 만일 근육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 채 몸의 길이가 2배가 된다면 면적 부피 법칙에 따라 근육 단면적이 2의 제곱인 4배가 되어 힘의 세기도 4배로 커지게 된다. 거인국 사람들은 걸리고보다 12배 더 크기 때문에 다리 힘의 세기는 12제곱 배로 늘어나지만 무게는 3제곱으로 늘어난다. 이는 거인국 사람의 무게가 다리로 버틸 수 있는 힘의 세기보다 커진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거인국 사람은 다리가 부러지거나 땅에 주저앉게 될 것이다. 이해됐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즉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다리 근육으로 이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저앉거나 아마 다리가 부러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현실에 존재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단락이에요. 자, 크기는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뿐만 아니라 크기는 생명체의 존재 방식과도 연관이 깊다. 만약 걸리버 여행기의 등장인물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소인국과 거인국 사람들은 결코 걸리버와 같은 인간의 형태와 생존 방식을 지니고 있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형태를 띠게 된다는 얘기지, 그치? 만약에 거인이라면 어떤 모양이 되게 될까, 그러면? 이렇게는 안 되겠죠. 길게는. 옆으로는 커지겠지, 그치? 동글동글하게. 그런 형태로 되려나? 예. 자, 24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예시를 통해 독자에게 했어요, 걸리버.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다른 대상의 비교? 뭐 있긴 있는데, 걸리버하고 소인하고 거인하고 글쎄, 오류. 핵심 개념을 밝히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까? 핵심 개념 밝혔나? 첫 번째 단락에 걸리버 여행기는 12배, 현실에서는 왜 불가능하다? 이게 핵심 개념 밝혔나요? 아니죠? 근데 밑에 어디? 밑에? 이거 첫 번째 단락이 들어가야 되는데 핵심 개념을 밝히면서 내용을 전개한다면 이 첫 번째 단락이 있어야 돼요. 핵심 개념이. 핵심 개념은 여기 나와 있잖아. 면적과 부피 관계, 그치? 그러니까 하려면 첫 번째 단락이 들어가야 돼요. 네 번째, 질문을 던짐으로써 독자가 맞출 거 있고요. 전문가 의견을 인용할 현상, 전문가 있습니까? 이것도 없네? 얘가 확실한 거는 얘가 되겠다. 5번. 문제가 조금 수상한데? 핵심 개념을 밝히면 내용 전개. 그 사실은 이런 것들은 첫 번째 단락이 들어가야 되는데, 두 번째 단락이 있거든? 얘는 뭐 확실하게 없으니까 5번으로 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정답을 찾는 방식이 아니라 제껴야 돼. 왜냐면 이따로 나오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나오니까 다 봐줘야 돼요. 긴가민가한 것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세모 치고 그 다음에 다음 보기 봐주세요. 25 했고 그 다음 26번 기억에 대해 초연한 내용 걸리버 여행기의 등장인물 실제로 존재한다면 소인국 사람은 대사 활동을 줄일수록 생존에 유리하겠군. 그렇습니까? 대사 활동을 줄여야 돼? 소인국 애들은 어땠어요? 소인국 애들은 생산되는 에너지 양보다 발산되는 에너지 더 많죠? 대사 활동을 줄이면 안 되고 더 늘려야 되겠지, 그치? 열을 더 내야 됩니다. 1번 아니고요. 거인국 사람은 근육이 낼 수 있는 힘의 세계가 작아지겠고 아니죠? 근육이 낼 수 있는 힘이 더 세야지만 그 무거운 다리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소인국 사람은 가늘어진 다리로 인해 땅에 주저앉게 되겠군? 그런가요? 요런 내용 우리가 확인이 안 되죠, 그치? 거인국 사람은 비정상적으로 다리가 굵어야 이게 되겠다, 그쵸? 그 무게와 근육 하려면은 자, 왜 그러냐면 다리 힘의 세기는 어디 위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근육이 낼 수 있는 힘의 세계는 근육의 단면적에 비례한다고 하니까 얘가 좀 더 이렇게 두꺼워야지. 면적이 커야지만 힘을 낼 수가 있겠죠. 그렇지? 그래서 다리가 겁나 두꺼워야 돼요. 다섯 번째도 확인해 볼까요? 소인국 사람은 근육의 단면적을 늘려 움직이는 이거는 정보는 확인이 안 돼요. 3번하고 5번은 지문에 있는 정보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렇지? 왜냐면 에너지 열 발산과 관련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답은 4.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하고 다리가 굵을까? 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지구 환경 이렇게 태어났구나. 나는 왜 이렇게 말랐을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죠? 지구 환경에 맞게 나는 열 발산을 에너지 대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겨났구나. 근육이 아니라 지방이라고요. 세상에는 다 의미가 없는 것은 없느니라.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지방이 왜 있었을까? 맛있는 거 먹었겠죠. 어젯밤에 먹었던 초콜릿이다. 그렇지? 그때의 즐거움의 기억이 지방으로 나와있죠. 어제 먹던 그 치킨 뒷다리 참 맛있었는데 이게 다 여기 있는 거지. 맛의 즐거움. 그렇잖아요. 태민이가 먹는 거 좋아하니? 많이 먹어서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가면 먹고 싶어. 아니 요즘은 뭐 군대 PX가 편의점으로 바뀌어가지고 먹을 거 많다고 그래요. 근데 비싸. 이게 말이 돼. 그래서 군대 간 친구들이 부모님한테 용돈 쓰는 애들도 있어. PX 가서 뭐 먹으려고.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들 군대 가서 힘드니까 아들 먹어야지 돈 준단 말이야. 군대 가서 용돈 탔어요. PX에 뭐 그러니까 편의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군대 PX가 편의점이야. 그때 물건값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급품을 많이 줬거든. 팬티, 양말, 그다음에 담배 이런 걸 다 줬어. 근데 요즘은 안 준대. 다 사야 된대. 아예 그냥 다 월급으로 주기 때문에 더 안 좋은 것 같아. 더 부족해. 그러니까 군대 가면 초코파이 맛있다고 그러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훈련받고 뭐하고 힘드니까 단계 땡기니까. 그래서 이제 나도 많이 먹었어요. 화장실에서 몰래. 걸리면 처음 마시니까 원래 또 걸리면 또 줘야 되거든. 몰래 화장실 잠깐 화장실 가도 되겠습니까? 갔다 와. 가서 이제 몰래 푸시업거리면서 그렇지. 근데 또 이제 귀신 같은 또 선임들도 있어요. 뭔가 이제 뽀시락거리잖아. 초코파이 먹은 새끼 나와! 뭐 비닐에 그 뽀시락거리는 소리 다. 자 28에서 30번 문제입니다. 한옥. 자, 표제, 부제, 내용 묻는 문제고요. 뭐 29번도 내용 묻는 문제들 살짝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집이 뒷마당 문들이 있고 파랑채 있고 대청이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과 미래에 대한 설명 포인트 문제 있습니다. 봅시다. 한옥 공간은 막히지 않고 순환한다.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가는 길은 좁은 복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갈래요. 그쵸?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 형식도 여러 가지. 때로는 그 길이 방길이 통하기도 하고 마당과 대청마루를 건너기도 한다. 여름에 더울 때 대청마루 누워있으면 시원해요. 이 마루가 찬 성질 나무를 좀 이렇게 모려 칠해놔서 차갑게 되거든요. 애들이. 근데 이제 겨울이 춥지. 겨울에 옛날 할머니 댁, 할아버지 댁이 옛날식 진짜 집이었어요. 대충 화장실 가려면 변소도 밖에 있어. 뒷칸 밖에 있어요. 가려면 밤에 탁 가고 그 차가움이 쫙 올라. 아직도 기억나네. 뒷칸이 너무 무서워요. 뒤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집 앞에 싸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자, 때로는 그 길이 방길을 통하기도 하고 마당과 대청마루를 건너기도 한다. 막으면 방이 되지만 그 막음이라는 것이 콘크리트 벽처럼 안 감은 것이 아니어서 언제든지 틀 수 있다. 그렇죠? 안 감은 게 뭐야? 탁 닫혀있는 거야. 그치? 그게 아니라 여기는 다 열리거든. 또 중간중간 보면 여기 보면 또 문이 이렇게 있죠? 열린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언제든지 틀 수 있습니다. 방과 방 사이에 문이 나는 경우도 제법 많아. 문을 열면 길이 나게 되는 것이다. 보통 여러분들이 그 일본 영화 보면은 야쿠자들 딱 보면은 제 문이 착착착착착 열리면 쫙 사람들 쫙 있지, 그치?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이처럼 한옥은 사방으로 적당히 뚫려있고 적당히 막혀있다. 그래서 요것의 중심 내용은 여기가 있죠. 막히지 않고 순환한다. 나머지는 다 뭐야? 세부 내용이 되는 거죠. 자, 한옥 공간이 순환한다는 것은 시작과 끝이 없고 하나로 통한다는 뜻이다. 원은 완전 도형이라 해서 동서양 모두에서 최고의 상태로 간주했는데 한옥에서는 이를 공간에 적용해서 막힘없이 둥글둥글 도는 동선 구조로 만들어냈다. 네, 동선 구조. 원의 통을 결합해서 원통한 공간으로 만들어낸 경우는 한옥밖에 없다. 원통은 원처럼 둥글어서 통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뒤돌아서는 일 없이 직각으로만 꺾다 보면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의미다. 가령 예시 대청으로 오르면 방으로 들어간 뒤 옆방으로 이어가거나 이게 되겠네요. 방으로 들어간 뒤 옆방으로 돌아가거나 그 다음에 방 밖으로 빠져나오는 식으로 다시 대청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대청으로 갔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얘기 되겠지? 원한 공간은 자연히 통하게 되어 있으니 한옥은 원이라는 것에서 기하학적 형상을 읽은 것이 아니라 통하는 가능성을 읽은 것이다. 좋습니다. 다음 단락. 한옥의 원통 구성은 외파 증식의 방식으로 발전해온 한옥의 형성 과정과도 관련이 깊다. 자, 그럼 얘가 뭔가 여러분들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문제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옥의 평면 구성을 보면 개별체에서부터 한 번 꺾인 기역자형, 두 번 꺾인 디귿자형, 세 번 꺾여 에워싸는 미음자형, 에워싼 다음 한 번 더 뻗어나간 비읍자형 등 그 구성 방식이 다양하다. 자, 그럼 우리 여기에서 보이는 것은 뭘까요? 하고 한 번 뻗어나갔죠? 그치? 아마 여기서 하나 더 나오면 비읍자형이 될 겁니다. 자, 여기는 디귿자하고 비읍자 사이 형태 이렇게 볼 수 있겠다. 미음자형, 미음자형과 비읍자형이 중간 단계고요. 자, 이처럼 씨앗이 발아하듯 방 하나의 기본 공간 단위가 밖으로 증식하면서 분할하는 것이 외파 증식. 이는 윤곽을 먼저 정하고 안으로 잘라 들어가며 구성하는 서양의 내파 분할 구성과 반대되는 한옥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내파 분식이지, 그치? 내파 분할. 아파트가 이렇게 공간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이제 나누죠. 여러분들 1층에 보면 원래 1층에 그 랜드로버 자동차 전시장 나가고 100평 쫙 넓었잖아. 지금 이게 공간 분할했죠? 그게 내파 분할이라는 얘기예요. 자, 요거 이러한 한옥 공간에서는 자, 여기 단락 내용은 외파 증식과 내파 분할된 설명인데 다음 단락에서는 내용이 달라졌네. 그러면 30번 기억과 니은 우리가 풀 수 있겠네요. 자, 기억은 외파 증식, 니은은 내파 분할. 적절한 건 1번. 기억은 꺾임의 방법에 따라 구성 방식이 다양하다. 그렇죠? 기억으로 꺾었냐, 디귿으로 꺾었냐, 미음으로 꺾었냐, 하나 더 뻗어나갔냐, 그치? 나머지 확인해 봅시다. 기억은 공간의 윤곽을 먼저 정한 뒤 내부 구성, 이거는 니은이고, 니은은 기본 공간을 중심으로 공간이 증식, 공간 증식은 기억이고요. 기억은 니은과 달리 분할 방식에 따라 분할이 아니죠. 증식입니다. 니은은 기억과 달리 공간이 뻗어나가는 방향, 공간이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올지다. 그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또 하나 간단하게 풀고, 자, 이러한 한옥 공간에서는 여러 공간을 거쳐가는 돌아가기와 최단 거리로 가는 질러가기가 모두 가능하다. 돌아가는 동선은 여러 개인데 이는 이동 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경험의 종류가 많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런 거에 밑에 설명이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사랑방에서 안방으로 가면 질러가기는 이렇게 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치? 돌아가기는 뭐예요? 이렇게 갔다가 아랫방 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쵸? 여러 가지 경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통형이니까. 원과 통이니까. 자, 계속 볼게요. 이것은 이동의 목적과 성격, 이동하는 사람의 상황과 마음 상태 등의 여러 조건에 따라 동선을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한옥에는 급할 때 이쪽에서 저쪽까지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는 지름길도 있다. 이게 이제 질러가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는 돌아가기하고 질러가기. 이처럼 한옥은 공간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옥은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안팎의 분별을 없애 어울림을 추구하려는 한국인의 가치관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집을 지을 때, 그 개인 단독주택 집을 지을 때 한옥으로 짓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비싸. 기본적으로 건축하는 것보다 보통 3배에서 5배 정도 비쌉니다. 이게. 나도 한옥에서 살고 싶은데 비싸. 자, 28번. 이 글의 표제와 부제. 한옥 공간의 의미, 안팎의 분별을 없앤 원통의 공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한옥 구조의 특징, 기하학적 형상 아니죠? 주거 형태의 변화 아니고, 한옥과 서양 건축 아니고, 동선 구조의 효율성, 돌아가기와 질러가기 조화로움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1번이 되겠네요. 자, 29번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고, 안방 1과 안방 2 사이는 상황에 따라 문을 트면 길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여기 문 터지는 게 있는데 맞고, 중문에서 안방 1로 가기 위해 안채의 대청에서 안방 2를 통해 가는 것은 질러가기 해당되겠군. 안채의 대청에서 안채 대청이면 요거죠? 요거 대청이니까 안방 2를 통해 가는 것은 이 뭐래? 중문에서 안방 1로 가기 위해 안채 대청에서 안방 2를 통해, 이건 질러가기가 아니죠? 돌아가기지, 그치? 질러가기는 이렇게 가야지. 자, 나머지도 확인. 사랑방에서 뒷마당으로 나간다. 이리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사랑방에서 뒷마당으로 나가 사랑채의 대청을 통해서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올 수가 있죠. 자, 네 번째, 안채 부엌 이쪽입니다. 안채 부엌에서 사랑방으로 가는 길을 이동하는 사람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디 보자. 또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 그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네. 5번, 안방 2는 대청, 앞마당, 안방 1과 통화할 수 있어. 안방 2는 대청, 앞마당, 안방 1과 통화할 수 있어. 사방으로 적당히 뚫린 공간, 그치? 맞네요. 아닌 것은 2번. 이거는 질러가는 게 아니죠? 약간 돌아가는 거지. 질문 없으십니까? 30번은 아까 했죠? 자, 문학 파트입니다. 자, 31에서 33번 모두의 탑하셔. 역시 문제 먼저 보면요. 31번 하나의 공통점, 맨 나중에 풀 문제. 그 다음에 32번이 가와 보기를 비교한 내용. 그 다음에 33번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 다 나중에 풀어야 돼. 정약용, 탐진어가 32번만 먼저 풀면 되겠어요. 탐진어가 계량봄 바다에 뱀장어도 말을 쉬고 푸른 물결 헤치며 활성이 떠나간다. 활성.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있는데 바람 불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활성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활과 모양이 비슷하니까. 높새바람 드높을 때 일제히 출항해서 마파랑 급히 불 때 가득 싣고 돌아오네. 그래서 지금 풍요로 어촌의 풍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네. 이걸 풍어라고 하죠. 풍어. 고기가 많이 잡힌다. 풍어라고 그래요. 32번 적절한 것. 새로 짜낸 무명이 눈결같이 고하는데 즉요. 이방줄 돈이라고 황두가 뺏어가네. 이방은 아전이고요. 하급 관리죠. 황두는 아주 맨 밑에 있는 관리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탕가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누전 세금 독촉이 상어같이 급하구나. 누전 땅인데 땅에 대한 세금이 상어같이 급하구나. 3월 중순 세곡선 곡식을 세금으로 내요. 배에 실어서 보냅니다. 세곡선이 서울로 떠난다고. 여기랑 여기는 서로 도치가 되겠군요. 여기는 어떤 농민들의 어떤 어려움이 드러나 있네. 자, 1번 가는 보기와 달리 화자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고, 가의 내적 갈등은 없습니다.
보기는 가와 달리 화자가 비판하는 대상을 드러내고 있죠. 여기 비판하는 대상이 이방, 황두 뭐 이런 애들 탐관어리, 그치? 근데 위에는 비판 대상이 있어요? 아니요. 여기는 그냥 고기잡이 나와서 많이 잡고 돌아왔다. 풍요로움을 노래를 했습니다. 나머지도 확인해 볼까요? 가와 보기는 모두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 아니고 가와 보기는 모두 화자가 대상 관조라는 말은 그냥 바라만 볼 뿐. 리아는 지금 관조하는 거 아니죠? 야, 가끔 보다 보면은 수업하다 보면 관조하는 친구들이 생겨요. 그치?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내가 자는 곳인가? 깨어있는 곳인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가수면 상태. 그치? 있어요. 분명히 눈 뜨고 있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주변 소리가 안 들리고 이렇게 됩니다. 가수면 상태. 자, 미래의 화자 확신 말 안 되죠?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작자미상 사설시조가 있는데요. 논밭 따라 김 매고. 됩니다. 김 매는 게 뭐니? 김 매는 게 뭐야? 김 매는 거. 나 어릴 때 이거 김 매는 게 대학교 1학년 때 알았어요. 김 매고 피 뽑는 거. 농촌 농활폰 가서 피 뽑으러 간다 그래가지고 피를 뽑아. 하늘 쳐간다. 그게 아니고 이제 논에 있는 잡초 뽑는 거를 피 뽑는다고. 김 매러 간다 그래서 아 이거 농촌인데 여기서 김을 만들어? 근데 밭에 있는 잡초를 뽑는 걸 김 맨다고 그래요. 논에 있는 거 잡초 뽑을 때는 피 뽑는다고 그러고요. 밭에 있는 잡초 뽑는 것은 김 맨다고 그래요. 자, 논밭 가라 김 매고 배잔방이 대님처 신들 매고. 배잔방이 잔방이는 이제 바지죠. 남자 바지를 이르는 말이고 배로 만든 잔방이 대님처 신 매고. 낯가라 허리에 차고 도끼 벼려 들러매고 울창한 산속에 들어가서 삭정인 마른 섭 그냥 말라 비틀린 나무들 마른 섭을 베거니 자르거니 지게에 짊어져 지팡이 받쳐놓고 샘을 찾아가서 점심도 다 비우고 곰방대를 톡톡 떨어. 밥 먹으면 식구땡 해야지 그치? 여러분도 가끔 하죠? 식구땡 안 해? 담배 조금씩 피는 친구들은 이제 점심 먹고 싶고 땡, 아침에 일어나 땡, 그다음에 화장실 가서 똥땡, 똥 누면서 때리고 식구땡 했네. 곰방대를 톡톡 털어 입담배 피워 눌고 콧노래 흥얼대다가 뭐가 더 즐거워요. 노동의 즐거움이 보이고 석양이 재 넘어갈 때 재는 고개, 석양이 고개 넘어갈 때 소리면 긴 소리, 짧은 소리. 이때 소리는 노래를 의미합니다. 긴 노래, 짧은 노래 하면 어이가 있고 하더라. 그래서 어떤 건강한 농부의 하루가 나타나 있는 그치? 산에 가서 나무 좀 하고 점심 먹고 담배 한 대 피고 그래서 쉬다가 그리고 나서 해 질 때 내려옵니다. 자, 가와나의 공통점. 어조의 변화를 통해 없어요. 어조의 변화. 자, 여러분들이 배우는 시 중에서 어조 변화되는 게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진짜 거의 없어요. 시상 전환되는 거 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다가 그러나 하면서 긍정적으로 편 그런 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손에 꼽혀요. 손에 꼽히고 백석의 그 뭐였더라? 남신인지 유동 박시공박 뭐 그 정도 작품 정도는 이제 어조 변화가 있지만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아. 특히 시조 같은 경우 옛날 고전 시가에서 어조가 변한다. 이런 거는 찾기가 좀 힘듭니다. 청각적 심상을 통해 우리가 지금 방금 봤는데 있네? 청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부각한다? 화자의 처지? 아니죠? 가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람 자기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지금 묘사를 해준 거 아니고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며 시적 상황을 드러낸다. 석양의 재나무가 언제 어쩌고저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파람 급히 볼 때 이것도 시간입니다. 저녁무렵. 그 다음에 동일한 구절의 반복을 통해 여기 동일한 구절 반복 없죠. 시선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심리변화, 시선의 이동이 아니라 공간 이동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3번. 자, 이거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높새바람, 마파람, 이게 이제 저녁바람, 아침바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삼국지기 보면 나오는데 아직 안 배웠나? 자, 조선 후기에는 서민들의 일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그들이 느끼는 삶의 애환을 진솔하게 담아낸 작품이 많이 창작되었다. 그러한 작품들은 자연을 노동의 현장으로 그리며 그 현장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또한 고단한 노동 중에도 여유를 즐기는 서민들의 모습을 그리기도 하였다. 1. 가의 범바다로 뱀장어 잡이를 나서는 모습은 어부의 일상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고요. 뱀장어 좋아합니까? 태어나 뱀장어 먹니? 안 먹어봤어? 장어덮밥 이런 거 안 먹어봤어? 먹었는데 맛있잖아. 뱀장어가 장어였어요? 그건 뭐냐? 그게 장어 부위가 뱀장어였어요? 그렇다. 그럼 그거 뭘로 구웠냐? 그럼 꼼장어는 뭐예요? 꼼장어는 장어는 물고기인데 꼼장어를 물고기로 해야 되나? 좀 생김이 조금 달라요. 생김이 조금 다르고 입 주변도 좀 다르게 생겼고 뭐 꼼장어도 맛있는 느낌 맛있지. 리아도 뱀장어 먹어봤죠? 스테이크 음식 많이 다 먹을 겁니다. 중건이 뱀장어 잡는 법 알아? 봤는데 이런 두가 하나 있어. 여기 끝에 못이 있거든? 머리를 거기다 박아요. 쫙 끊어가지고 탁 대고 탁 치면 이제 탁 깨뚫어지니까. 그다음에 칼집을 여기를 내. 쫙 이렇게. 그러면 하얀 속살이 막 드러나죠. 그래서 그거 잡는 거 보고 있으면 신기해. 쫙 느끼면 한 번에 쫙 느껴요. 진짜. 그럼 하얀 김이 싹 나. 그걸 바로 탁 목 치고 그다음에 탁탁탁탁. 어디서 좀 잔인하고. 그래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불쌍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맛있긴 한데 불쌍하다. 최근에 어떤 사이언스 잡지에서 물고기로 과연 자아가 있을까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자아 실험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거울을 보여주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래서 최초로 했던 게 원숭이, 70년대 원숭이 실험했는데 원숭이는 반응 보이는데 자기를 인식하는 거야. 이게 이제 자아 반응 실험인데 그래서 여러 동물들을 많이 했죠. 물고기도 있는데 가능성을 보였다고. 물고기 거울을 보여주니까 다른 물고기를 만났을 때 하는 다른 어떤 행동 보이니까 아 저게 아마 자아 인식을 한 게 아닌가, 자기라고 느낀 게 아닌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작은 물고기가 거울 보면서 이상한 몸짓을 많이 해요. 미안하다 뱀장어야. 그래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바닷가재 랍스타 먹을 때 랍스타 먹을 때 그냥 쪄버리지 그렇게 못해요. 그쪽 나라는 그 동물학대. 자, 랍스타 찔 때는 반드시 전기 충격 주고 기절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쪄야 돼. 그래서 예전에 이제 갑각류는 이런 애들은 이제 신경계가 없어서 아픔을 모를 거다라고 했는데 동물학대 기준이 그거야. 얘네가 아픔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통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데 최근 연구 발표에 의하면 갑각류도 통각이 있다라고 발표해서 동물학대. 그러니까 우리 꽃게 같은 거 이렇게 먹잖아요. 다 동물학대. 걔네 관점에서 보면 노르웨이나 이쪽 관점에서 북유럽 관점에서 동물학대입니다. 간장게장? 살벌하죠. 간장게장 어떻게 만드니? 그냥 살아있는 게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 그냥 간장 같은 게 부어요. 그리고 밀봉하는 겁니다. 걔네 북유럽 애들 보면 끔찍하지. 간장으로 익사시키다니 이렇게. 그 시가 하나 있어. 간장게장, 제목 간장게장이에요. 그 시 내용은 이제 엄마가 아이한테 해준 말. 아이가 이제 잘 시간이야. 이제 앞이 깜깜 어두워, 주변이 어두운다. 이제 잘 시간 이렇게 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엄마가 아이 재우는구나 했는데 그 제목이 간장게장이거든. 그러니까 그 개가 걔가 알을 붓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게장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엄마 개가 자기 알들한테 해주는 이야기. 그거 보면 또 게장을 또 못 먹어. 어제 먹었는데 게장.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1번 맞고요. 두 번째, 나의 큰 노래나 긴 소리, 짧은 소리를 하는 것은 힘든 생활 속에서 여유를 잃지 않는 모습. 그렇죠? 여기 박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디 보자. 애환을 진솔하게 담아냈다. 고단한 노동 중에 여유를 즐기는 서민의 모습이다. 연결됩니다. 가의 바다와 나의 산속은 서민의 노동 현장, 가의 맞바람과 나의 석양을 통해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진솔하게 담는. 이거 그냥 시간적 배경일 뿐이에요. 그죠? 시간적 배경인 거지 서민들의 삶의 애환하고는 관계가 없고, 푸른 물결 해치며와 내건이 자르건이는 생동감이 있는 표현에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4번. 질문. 없니? 이건 애매한데 좀 짧은 거 볼까? 또 비슷하고 짧은 거 봐. 3739. 김서월 나의 집 나이 가게 방을 얻다. 방을 얻다는 여러분들 아마 시험 범위에 있었을 겁니다. 그죠? 있는 친구도 있었을 테고. 자, 문제 먼저 볼게요. 가나의 공통점. 기업과 니에 대한 설명. 예, 영상을 제작하기 계획,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먼저 김서울의 나의 집 볼게요. 정서의 표현기법. 제목부터 보고 나의 집. 들가에 떨어져 나가 앉은 맥기슭. 맥기슭은 산기슭이죠. 산기슭. 산기슭의 넓은 바다의 물가 뒤에 나는 지으리. 나의 집을. 자, 표면적화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도치되어 있네요. 나는 지으리 나의 집을. 왜 이거를 얘기를 했을까? 다시금 큰 길을 앞에다 두고 길로 지나가는 그 사람들은 제각기 떨어져서 혼자 가는 길. 자, 길에다가 큰 길에다가 집을 짓는 얘기죠. 근데 그때 어떤 길입니까? 이런 길이야. 하얀 여울통에 나는 저물 때 나는 문간에 서서 기다리리. 기다림의 정서가 나타냈다. 그러니까 정서를 잡았습니다. 새벽새가 울며 지새는 그늘로 세상 희게 또는 고요하게 번쩍이며 오는 아침부터 지나가는 길손. 길손은 나그네. 길손을 눈여겨보며 그대인 가고 그대인 가고. 그럼 요렇게 보니까 크게 봐도 도치다. 그쵸? 크게 봐도 도치죠? 나는 기다리리. 그대인가 그대인가.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기다림, 그리움. 이것 때문에 길가에 집을 짓고 기다리고 싶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을 내가 보겠다는 얘기죠. 기다림의 정서. 다음 라이더 볼게요. ABC 순서대로 되어 있고 39번에 순서대로 되어 있네. 순서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방을 얻다. 담양이나 창평. 자, 지명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으면 생동감, 현장감이 있습니다. 담양이나 창평 어디쯤 방을 얻어 다람쥐처럼 드나들고 싶어서 지구법. 고즈넉한 마을만 보면 들어가 기웃거렸다. 지실마을 어느 집을 지나다. 역시 지명 나와 있고요. 오래된 한옥 한 채와 새로 지은 별채 사이로 수더분한 꽃들이 피어있는 마당을 보았다. 시각적. 나도 모르게 열린 대문 안으로 들어섰는데 아저씨는 숫돌에 낫을 갈고 있었고 아주머니는 밭에서 막 돌아온 듯 머릿수건이 촉촉했다. 촉각적인 미드인데. 자, 그럼 A 부분입니다. 39번에 1번. A에서 방을 얻으러 다니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나의 동선을 카메라의 시선으로 따라가야겠고. 네, 영상 제작하기 위한 계약입니다. 맞고. 두 번째. 저 방을 한 칸 얻었으면 하는데. 자, 대화체 들어갔습니다. 일주일에 두어 번 와 있을 곳이 필요해서요. 내가 조심스럽게 한옥 쪽을 가리키자 아주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글씨, 아버들도 다 서울로 나가불고. 자, 사투리 나왔다. 그쵸? 사투리 나올 때 역시 현장감, 생생함. 우리는 별지에서 진행께로 안채가 빌기는 해라. 오, 이 안채가 어딥니까? 방학을 얻었으면 한대요. 한옥 쪽을 가리키자. 이렇게 되겠네. 그나저나 우리 집안의 내력이 짙은 데라서 마음으로는 지금도 쓰고 있단 말이오. 그치? 예. 그래서 지금 거절했네요. 근데 거절한데 거절을 하는 이유가 마음으로 지금도 쓰고 있다. 우리 집안에 내력이 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요것 때문에 그렇죠? 아그들, 애기들하고 같이 생활했던 공간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듣는 순간 정갈한 마루와 마루 위에 앉아 계신 저녁 햇살, 그 의인법 들어갔죠? 앉아 계신 저녁 햇살이 눈에 들어왔다. 자, 29회 2번, 3번 같이 볼게요. 2번. 나가 들어서는 집의 분위기가 드러나도록 한옥과 마당, 아저씨와 아주 모습 한 화면 담아야겠군. 그렇고
B에서 아주머니가 한 말의 의미가 드러나도록 방의 모습과 집안 내력이 담긴 장면은 오버레로 처리 가능할 것 같죠? 4번 B에서 방에 대한 아주머니의 마음이 드러나도록 정갈한 마루를 풀어줘. 아주머니의 마음이 드러나도록 정갈한 마루 글쎄. 자, 우선 볼을 넣고 나머지 봅시다. 새 노라는 말도 못하고 돌아섰지만 그 부분을 알고 있을까? 빈 방을 마음으로는 늘 쓰고 있다는 말 속에 내가 이미 새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걸. 자, 여기 도치 들어갔죠? 이따가 자, 그러면 내가 이미 새 들어서기 시작했다. 자, 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음이 푸근하니까, 그치? 마음으로 아직 쓰고 있다. 즉, 자식들과의 옛 추억에 대해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39번에 5번입니다. C에서 그 방을 얻고 말겠다는 나의 다짐을 들으니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 자, 37번 가와다의 공통점. 색채어를 사용하여 C의 분위기 형성. 우리가 지금 나이더 방황 얻다라는 색채어 있었나? 이거 찾으려면 귀찮으니까 좀 보류. 음성 상징어를 반복. 과거와 현재 비교. 도치 방식. 도치 있었죠? 도치 방식을 활용한 시점음의 강조 있었고. 그럼 확인. 도치 방식 있었죠? 그렇죠? 나는 기다리리. 그대인 가고 그대인 가고. 우리 답은 네 번째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어적 표현, 단어법 없습니다. 자,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 나의 집과 그 다음에 빈 방. 1번 기업은 나가 자신과 화해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대를 기다리는 공간. 니은은 나가 과거를 회상하는 공간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되나? 이 아주머니, 그쵸? 자식들을 생각하는 공간. 기억, 니은은 모두 나가 현실의 아픈 대면 아니고 기억은 나에게 기다리는 공간, 니은은 아주머니에게 추억이 담긴 공간. 답은 4번. 질문하세요. 괜찮습니까? 문제 보기에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